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말의 문법 요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신 좀 차렸습니까? 잘 보이나? 자, 요 단어는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대로 안 나오는 경향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는 선생님이 직접 다 정리를 한 자료예요. 알겠죠? 그래서 웬만한 뭐 교과서나 어떤 문법서를 보더라도 이것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러한 그 책을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높임 표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나 청자 혹은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어떻게 높이기 위한 표현을 우리는 높임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낮추는 것도 사실 우리가 높임법의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이제 높임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죠? 특히나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이제 유교 사회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써, 그죠? 이런 그 서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높임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높임 표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주체 높임입니다. 그렇죠? 자,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장이 뭘 높인다? 주체. 그렇죠? 문장의 주체는 바로 주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일단 개념을 얘기하면 즉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성분 즉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주체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 경우에 우리는 주체 높임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식사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주어가 바로 선생님이잖아. 그렇지? 바로 이 사람이 뭐다? 높임의 그렇죠? 대상이 되고 이것이 문장의 주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체 높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문장을 하나 주어준 다음에 여기서 실현된 높임법의 종류를 찾으시오 혹은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주체 높임이 실현이 되는지. 왜? 귀신 있어? 왜 자꾸 밖을 쳐다봐? 귀신인 줄 알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주체 높임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첫 번째로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 원래 주격조사는 이가예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주격조사하면 은는 이가 이렇게 그 얘기하는 아이들 많잖아. 그치? 그죠? 근데 은는은 주격조사 아닙니다. 얘는 보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 원래는 이제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게 이가인데 이 이가 대신에 뭘 사용한다? 바로 깨서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가를 깨서로 변화시켜준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의 변화를 통해서 주체 높임법을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근데 솔직히 잘 안 알아둬도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뭔가 대상의 높임 의미를 가지는 접사님을 붙일 수 있으면 붙인다 이건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 어휘 같은 경우에는 님 자체가 붙어서 요즘에는 하나의 어휘화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님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형태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는 그냥 선생님이 하나의 단어로 이제는 거의 정착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회장님, 사장님 다 마찬가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줘야 돼요. 알겠죠?
자, 세 번째. 바로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어휘가 있으면 반드시 특수어휘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특수어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지만 높임의 의미를 추가로 지니는 낱말, 요거를 우리는 특수어휘라고 해요. 형태도 여기 이 단어에서 파생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특수어휘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밥 같은 경우는 식사나 진지로 바꿔서 얘기하고, 나이는 연세나 춘추로 바꿔서 얘기하죠. 그 다음 말은 말씀으로, 그렇지? 먹다는 뭐 드시다, 잡수시다, 이렇게. 자다는 주무시다,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 용언의 특수어휘 있잖아요. 얘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용언의 특수어휘.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먹다가 잡수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다가 주무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잡수시다 같은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어디까지가 어간일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잡수까지 안 변할까? 잡수시고, 잡수시지만, 그렇죠? 잡수시어도 줄여서 잡수셔도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자, 얘는 어간이 바로 잡수시까지가 어간입니다. 시 플러스 다 어미가 붙은 거예요. 알겠죠? 자, 주무시다도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렇지. 주무시고, 주무시지만, 그렇죠? 바로 주무시까지 어간이고 다가 어미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이거 은근히 함정에 많이 빠져요. 알겠습니까? 바로 용언의 특수어휘는, 그렇죠? 어휘의 경우, 그렇죠? 무슨 시까지가 어간에 해당을 합니다. 이미 기본형에 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는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학생들 진짜 많이 실수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이렇게 문장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위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인께서를 사용하고, 그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먹다의 특수어휘인 잡수시다를 사용한 다음에 여기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 대상을 주체를 높여주고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선어말 어미를 썼다라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기본형 자체에 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선어말 어미라는 게 자체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 표정이, 지훈이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지, 그치? 선어말 어미가 뭔지 이해가 안 되죠, 그쵸? 그치? 그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맨 밑에 빈 공간에 하나 써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어미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제 어미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말을 우리는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어미는 크게 종결 어미와, 그쵸? 쏘리. 선생님 실수했다. 크게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어말 어미에 속하는 거는 첫 번째가 바로 종결 어미. 어말 어미 의미부터 해야 되겠네. 어말 어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절의 끝에 사용되는 어미를 우리는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종결 어미는 바로 뭐다? 말 그대로 문장을 종결하는 거. 그치? 뭐뭐 다. 그치? 의문문에서는 뭐뭐가. 그쵸? 그 다음에 뭐 감탄문에서는 뭐뭐는구나. 이런 감탄의 의미죠. 그쵸? 그 다음에 청류형 뭐뭐자. 청류죠. 그쵸? 그 다음에 뭐뭐라. 정확하게는 아어라. 아라어라. 그쵸? 이거는 명령형 어미죠. 그쵸? 이렇게 문장을 끝맺는 어미를 우리는 종결 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그쵸? 자, 두 번째. 연결 어미는 말 그대로 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해주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뭐뭐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뭐 고 이거는 나열의 의미고, 그렇죠? 뭐뭐지만 그런 건 대조의 의미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뭐러 이거는 목적의 의미고. 나는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 할 때 도서관에 가는 목적이잖아. 그렇지? 목적의 의미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 이거는 인과 원인과 결과의 의미고. 그렇죠? 이렇게 쭉 연결해 주는 거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렇죠? 자, 바로 전성어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얘는 영원히 마치 다른, 그렇죠? 품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전성어미는 대표적으로 뭐뭐기 이런 거는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먹다가 먹기 하면 명사형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는, 이거는 관형사형으로 바꿔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알겠습니까? 먹은 빵 하면은 먹다가 빵을 꾸며주는 형태로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게 도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사형 전성어미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로 뭐다? 이거는 다른 성분처럼 쓰이는 거지 다른 품사로 바뀐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흉내만 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성어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은 실제로
실제로 예전에 그 고3 모의고사 수능에 보면은 전성어미와 접사를 구분하는 문제도 나왔는데 아마 이상호는 절대 깨어 죽었다 깨어났다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어말 어미가 있으면은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한자라 하면 선자가 먼저 선자야. 그럼 무슨 뜻이야?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를 우리는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바로 뭐다? 자, 바로 어말 어미 앞에 위치해 저 높임이나 혹은 시제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를 우리는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아까 했었던 의시, 이게 바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죠. 그렇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의 특징은 앞뒤로 짝대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 앞에는 용언의 어간이 와야 되고 뒤에는 용언의 어말 어미가 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앞뒤로 짝대기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뭐 앞 얘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뭐는 얘는 현재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고, 그죠? 그 다음 뭐뭐 get 요거는 미래를 나타내주는 등, 그죠? 요렇게 시제나 높임 등의 의미를 나타내서 어말 어미 앞에 쓰이는 걸 우리는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바로 뭡니까? 용언의 특수어휘는 의시라고 하는 이 주체 높임의 선어만 어미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함정으로서 은근슬쩍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보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꼭 틀렸다는 내용을 꼭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바로 특수어휘가 없는 경우, 그렇죠? 용언에서 특수어휘가 없는 경우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고 서술어가 주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없을 경우에는 서술어의 어미의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가시다, 그렇죠? 그다음 듣다가 들으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있다가 있으시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자, 그거 포스트잇 같은 거 없지? 그렇지? 있어? 자, 이제 중요하게 한 가지 주체 높임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알겠지? 그게 바로 빈 공간이 하나, 그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앞에 빈 공간에 필기를 해도 되기는 할 건데 여기 해도 되기는 한지 알겠죠? 자, 우리가 주체 높임에서 학생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남학생이 포스트잇 들고 다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그치? 자, 직접 높임이 뭐냐, 간접 높임이 뭐냐, 중학교 때도 한번 간단하게는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조금 그래도 고등학교니까 조금 깊게 살펴보면, 자, 먼저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자, 직접 높임은 문장의 주체, 즉 주어죠, 그쵸? 주체가, 그쵸? 바로 높임의 대상 그 자체인 경우를 우리는 직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주어가 나보다 말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경우, 이거는 직접 그 자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는 이제 우리는 이걸 직접 높임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신다. 자, 이런 말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그치, 선생님이죠. 그쵸? 이 선생님이 문장의 주어이자, 그쵸? 그리고 이꼴 바로 뭐다?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직접 높임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조사인께서를 사용을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있다의 특수어휘인 계시다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첫 번째로 조사 누구누구께서 이거를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있다의 특수어휘 계시다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두 번째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간접 높임은 뭐냐면 바로 문장의 주체, 즉 주어는, 그쵸?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쵸? 그런데 단 바로 뭐다? 주체의 소유자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장이죠. 이것도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면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문장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죠?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 주례 선생님이 주어일까? 말씀. 그치. 읽는 거는 지금 말씀인 겁니다. 알겠죠? 즉, 이 문장의 사실 주어는 바로 뭐다? 요 말씀이 얘가 문장의 주어이고 얘는 말씀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 말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말은 우리가 누가 하더라도 일단 높이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주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야? 그쵸? 주례 선생님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의미상으로는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례 선생님이 바로 말을 한, 말씀을 한 대상이고, 요 대상이 바로 뭐다? 높임의 대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바로 서술어로서 계시겠습니다를 쓰면 안 됩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간접 높임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계시겠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된다? 바로 있으시겠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뭐다? 주체가 말씀으로서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높임을 쓰는 계시겠습니다를 쓰는 게 아니라 간접 높임이 있으시겠습니다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서술형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그 주체의 소유자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방법인 간접 높임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접 높임이 실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간접 높임의 실현 방법은 자, 간접 높임의 실현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그렇죠? 높임의 대상의 그렇죠? 주어, 주체 이런 형식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었던 뭡니까?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있으시겠습니다가 이런 문장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 그렇죠? 문장의 주어를 꾸며주는 형태, 수식해주는 형태의 문장으로서 간접 높임이 이제 그 실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근데 그나마 중학교 때부터 배워가지고 좀 쉽기는 해요. 알겠지? 자, 그런데 진짜 학생들을 골 때리게 만드는 거는 두 번째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형태는 높임의 대상. 그렇죠? 께서는 그렇죠? 주어 이가 뭐뭐 요런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경우는 깨서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치? 얘도 사실 주어는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울 기회가 없기는 한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법을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다시 또 통합 수능을 봐야 돼.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뭐 고3 되면은 엄매, 화작 나눠서 화작 선택한 애들 아예 문법을 안 봐도 되지만 우리 지훈이부터는 또다시 통합 수능으로 돼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뭡니까? 그 화법과 작문 문제.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문법 문제에서 지금 모의고사 본 형태 그대로 또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쨌든 문법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배우기는 할 건데 자, 요런 문장 형태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서술절의 형태를 취합니다.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중에 배우는데 그 중에서 서술절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좀 예를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이 문장에서도 할머니도 주어고 귀도 주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밝은 거는 할머니입니까? 귀입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문장은 요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술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 서술절이 할머니께서는이라는 주어를 전체적으로 뭡니까? 호응을 하는 서술어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뭡니까? 주어 서술어의 형태인데 앞에 있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어는 그 높임의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 그렇죠? 이 귀는 누구의 귀야? 할머니의 귀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 돼버리면은 이런 경우 형태로도 우리는 간접 높임을 나타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그 포스트잇을 두 번째 장을 쓰도록 합시다. 알겠죠? 필기가 많지, 그치? 자, 우리가 아까 했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다와 계시다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있다와 계시다. 자, 요거를 구분하는 거를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로, 그치? 자, 있다와 계시다는 뭡니까? 기본형과 특수어휘의 관계인데, 그치? 바로 직접 높임에서는 계시다를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주례 선생님의 말씀은 간접 높임이니까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가 맞다. 이렇게 설명하는 쌤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품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용하는 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그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치?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형태나 환경에 따라서 동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있다가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은 어떤 의미이냐? 바로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있다를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뭡니까? 지훈이가 학원에 있다 하면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 있다는 지훈이가 학원에 머물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제인 그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이 붙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지훈이는 학원에 있는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높임의, 그렇죠? 높임의 의미로 특수어휘 계시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형용사는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대상인 경우에 우리는 이걸 형용사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책이 책장에 있다. 그렇죠? 이거는 책이 책장에 머무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책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의지로 난 여기 있을 거야 하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는 얘는 이제 머물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이럴 때는 품사가 형용사로 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형용사의 경우 이 형용사 있다는 높임의 의미로 사용을 할 때는 있으시다로 사용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 교실에 계신다 할 때는 여기서 주체는 주어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사람이니까 의지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서술어 있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가지고 계시다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주어는 아까 뭐라 그랬어? 주례 선생님이야 말씀이야?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말씀은 의지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있다의 높임 표현은 있으시다. 형용사니까 있으시다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왜 잘못되었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나 문제가 쉽게 나오는 학교일수록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서술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상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 이번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있다와 계시다를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꼭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체 높임은 이제 사실 어려운 거는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분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높임은 바로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자, 높임법 중에서는 객체 높임이 제일 쉬워요. 알겠습니까? 얘가 제일 쉽습니다. 알겠죠? 자, 객체 높임은 바로 문장에서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 즉 성분으로 얘기하면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걸 우리는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객체 높임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약간 거의 실현이 잘 안 되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객체 높임 쓰는 경우는 목적어나 부사에 해당하는 인물이 당연히 화자보다 높을 때 쓰는데, 그렇지? 자, 객체 높임을 실현할 때 첫 번째,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가 있죠. 목적어를 높이는 경우, 그렇지? 자, 이때는 조사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고 오직 바로 뭐다? 목적어와 호응하는 그 서술어가 객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에만 특수어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특수어휘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예 높임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데리고를 이제 높여서 모시고라고 한다든지, 그치? 만나다를 뵙다라고 한다든지, 그치? 이런 것들만이 이제 오로지 목적어를 높여주는 특수어휘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는 아예 높임법 자체를 사용을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할머니를 뭡니까? 원래는 데리고 해야 되는 특수어휘인 모시고가 있으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에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할머니를 만났다. 이 문장은 틀리지 않아요, 전혀. 왜? 만난 사람이 누구니까? 내가 만났잖아. 주체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높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할머니가 목적어인데 그에 호응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도 목적어의 경우 특수어휘가 없고 호응하는 서술어에 대한 특수어휘가 없으면은 아예 높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표정 같기도 하고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가? 응?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사어가 이제 높임의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부사어가 높임인 경우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깨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원래는 바로 뭐다? 부사격 조사인 에게를 써야 되는데 이 에게를 뭘로? 깨로 바꾸어서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했을 때 이 에게 대신에 친구 대신에 선생님을 집어넣으면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에게를 깨로 바꿔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특수어휘가 있으면은 쓰고 없으면은 안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사어와 호응하는 서술어의 특수어휘가 있을 경우에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선어말 어휘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얘는 특수어휘가 있는 경우만 쓰면 돼요. 그래서 주다가 대표적으로 들이다, 묻다가 여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보다가 이제 뵙다, 그렇지? 이렇게 바뀌듯이 이런 특수어휘들이 존재할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이 제일 쉬워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을 은근 힘들게 하는 혹은 빡치게 하는 높임법, 바로 상대 높임법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였고
객체 높임은 객체에 해당하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상대 높임은 문장 성분을 높이지 않아요. 얘는 바로 뭐다? 대화의 상대, 즉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 그다음 화자 자신을 낮추는 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화의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걸 우리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경우는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조사나 특수어휘, 그 다음에 선어말 어휘가 아닌 바로 뭐다? 서술어휘,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말, 어미의 변화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상대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대화에서 청자,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높이거나 혹은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상대 높임법을 쓰겠죠. 그렇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화자를 당연히 가리키는 주어를 낮추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 대신에 저를 쓴다든지, 그치? 내 대신에 쟤를 쓴다든지, 그치?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춰서 쓰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바로 어미를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상대 높임은 주로 어미 변화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격식체는 바로 뭡니까? 바로 공식적인 자리나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사용을 하는 걸 우리는 격식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들도 있잖아, 그렇지? 이런 데에서는 그 격식체를 씁니다. 알겠죠? 그럴 때 반면에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바로 사적인 자리에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친근감을 표현하는 자리에서 비격식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격식체는 말 그대로 이제 공식적인 자리,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쓰니까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높임법에 해당하는 거 2개, 낮춤법에 해당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높임법에서 아주 높임, 매우 높임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하십시오체. 알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렇죠? 앉으십시오. 중요한 거는 오로 끝납니다. 요로 끝나면 안 돼요. 알겠죠? 앉으십시오. 그렇죠? 이것이 식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 예사 높임, 조금 높이는 게 바로 하오체. 그치? 그럼 보면은 막 그 시장에 보면은 부산에 가면 오시오, 보시오, 부산에 오이소, 보이소 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오시오, 가시오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 하오체가 해당하죠. 그렇죠? 그다음 예사 낮춤에 해당하는 하기체입니다. 그렇죠? 막 장인이 사위들 드라마에 보면 사위 만날 때 자네 이리 오게 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하계체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 아주 낮춤에 해당하는 해라체. 그렇죠? 돌쇠야 마당을 쓸어라. 이제 특히나 신분이 다른 경우에 높은 사람이 낮은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런 해라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비격식체는 말 그대로 높임 하나, 낮춤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건 해요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 해요체의 요 있잖아요.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그 표현이 되지만 상대 높임은 어말 어미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해요체의 요는 아주 특이하게 얘는 조사, 그 중에서도 보조사입니다.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입니다. 얘는 용언의 어미 뒤에 붙는 조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예 품사 자체가 달라요. 어미가 아니라 조사라는 거 유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를 빼면 무슨 체가 돼? 해요체에서 요를 빼면 무슨 체가 돼? 아니, 해요체에서 요를 빼면 무슨 체? 해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는 사실 빼도 말이 성립을 하거든요. 알겠지?
그냥 높임의 의미만 더해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는 조사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낮춤에 해당하는 건 해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요것만 우리가 외워도 되면은 정말 쉽겠지만 실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는 게 바로 요렇게 변형돼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평서문인 경우, 의문문인 경우, 그 명령문인 경우, 청유문인 경우, 감탄문인 경우가 형태가 다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오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긴 했지만 알겠지? 요 어미 변화는 반드시 외워줘요. 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다음 중 그 상대 높임의 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완전히 조금 이렇게 어떤 첫 1번은 평소문 쓰고 2번은 뭐 명령문 쓰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해버리면은 학생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알겠죠? 그래서 요 표는 꼭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는 무조건 필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둘 거 유념을 합시다. 다음 시간에 검사해야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밑에 봅시다. 고등심화의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즘은 많이 거의 사라져가는 높임법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오히려 가르쳐요. 실제로 이제 가르칠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특히나 요거는 좀 많이 가르치는 편이더라고요. 알겠죠? 자, 요 압존법은 좀 알아요. 근데 특히나 남학생들은 좀 알아야 돼요. 군대 가서는 아직도 써요. 알겠습니까? 자, 이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치? 자, 개념을 보면 바로 뭐다?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화자보다 높을지라도 청자보다 낮을 경우 그 문장 속의 인물을 높이지 않는 걸 우리는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갔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듣는 할아버지를 빼버리면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원래는 올바로 하면은 또 아버지는 지금 시장에 가셨어요 이렇게요? 조사가 빠졌잖아요. 조사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그렇지. 아버지께서는 지금 시장에 가셨어요 해야지 바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뭐다? 깨서라고 하는 주체 높임의 조사를 사용하지 않았죠. 주체 높임의 조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갔어요도 역시 마찬가지. 갔어에서 보면은 바로 뭐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도 사용을 하지 않았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오로지 사용된 높임 표현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상대 높임 해요체를 사용을 함으로써 요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여주는 거야? 누구를 높여주는 거야? 상대 높임은? 응? 그치. 바로 해요체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만 쓰고 있다는 거죠. 주어인 아버지에 대한 높임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장 속에 등장하는 주어인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는 화자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청자인 할아버지보다는 낮기 때문에 문장에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걸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은 탈기름 이제 처음에 신병이 이제 신병 달고 훈련소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기 내무반 구석에서 뒹굴뒹굴거리던 이제 병장이 심심하니까 슬슬 슬리퍼 걸고 신고 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야, 저기 있는 박상병 보이죠? 네, 이병 누구 네 보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면 병장이 물어봐. 야, 저기 박상병이 화장실 갔어. 그래서 내가 너보고 야, 박상병 어디 갔냐? 하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이등병은 아직 이런 앞존법이라는 건 일상에서 이제 안 쓰니까 굉장히 생소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네, 박상병님 지금 화장실 가셨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러거든. 그럼 병장이 물어봐. 야, 박상병이 나보다 위냐? 위냐? 이러면서 갈구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왜?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병장은 뭡니까? 말 속에 등장하는 주어인 박상병보다 높은 사람이야. 아무리 이등병이 말하는 이등병보다 박상병이 높더라도 청자인 병장보다는 낮기 때문에 문장 속에 있는 박상병을 높이지 않는, 그렇죠? 박상병 화장실에 갔습니다 하고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상대 높임만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존법은 최근에 학교에서는 다 항상 필수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유념을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시제 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아마 요 시제까지 하면 시간이 다 지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다음 주에 그러면 뒤에 있는 피동사동하고, 알겠지? 그 다음에 너희 근데 교과서에는 그 사동 표현이 없거든요. 피동 표현만 있거든요. 근데 아마 피동사동을 같이 가르칠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밖에 귀신 있어? 왜 자꾸 밖을 보고 있어? 무섭게, 그렇지? 자, 그럼 일단 시제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시제 하면은 그냥 학생들은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사건 시와 발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는 시제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용어를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사건 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그렇죠? 바로 문장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우리는 사건 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사용했을 때, 그렇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뭐야? 철수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이것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바로 사건 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반면에 발화시는 뭐냐? 바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발화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이제 누가 먼저냐, 어떤 게 먼저냐에 따라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개념적으로 물었을 때는 반드시 사건 시와 발화 시라는 그 용어를 꼭 사용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제는 바로 과거 시제가 있죠. 자, 과거 시제는 바로 뭐다?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경우에 우리는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낳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알겠지? 그럼 요거를 똑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설명하면 발화 시보다 사건 시가 먼저 오는 경우, 그렇지? 혹은 사건 시보다 발화 시가 뒤에 오는 경우,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 전부 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위치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앞선이 뒷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제에 관해서 묻는 이런 간단한 선지가 나왔을 때는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발, 그 다음에 사 한 다음에 뭐가 먼저 일어났는가, 요렇게 요렇게 화살표로 간단하게 옆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하면은 실수가 줄어들게 돼요. 알겠죠? 이런 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로 뭐다? 자, 요게 이제 시간의 축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자,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이후에 발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 시제를 우리는 과거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자, 시간 부사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제, 작년에, 지난번에, 아까, 방금, 그때 이런 건 전부 다 이미 지난 시간을 나타내주는, 과거 시대를 나타내주는 부사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자, 서술어는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어미를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미도 우리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랑 관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랑 달라요. 알겠죠? 자, 먼저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
그치? 자, 이때는 바로 뭐다?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로서 at, 또는 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먹다가 먹었다, 먹더라, 그쵸? 가다가 갔다, 가더라, 그쵸? 그 다음에 예쁘다가 예뻤다, 그쵸? 예쁘더라,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슬프다가 슬펐다, 슬프더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관용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관용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거든요. 우리가 먹은 빵 하면은 빵은 이미 먹은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시제가 과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제 관용어로 사용된 경우는 과거 시제 관용 사용어미인 은, 던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의할 거는 알겠죠? 주의할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주의할 거는 바로 뭐냐면 자, 이때 자, 동사인 경우는 은이나 던을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형용사인 경우는 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왜 그럴까? 예쁜 하면 시제가 뭐가 돼? 예쁜 꽃 하면. 그치? 지금 예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은을 써버리면 바로 뭐다? 시제가 현재가 돼버립니다. 알겠죠? 정확하게는 형용사는 은도 못 써요. 니은만 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형용사는 니은을 쓰게 되면 현재 시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서는 형용사는 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와 이렇게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와 관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달라지고, 그죠? 이렇게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뭐 서술어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관형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사와 형용사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심화시키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로도 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시제를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현재 시제는 그렇지? 자, 바로 뭐다?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경우. 사건 시가가 아니라 사건 시와로 고쳐놓읍시다.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경우.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라도 이를 세분화해 과거나 미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를 사용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밥을 먹었다. 이러면은 시제가 뭐야? 아침밥을 먹었다니까. 과거가 됩니다. 오늘을 쓰지만 뭡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알겠죠? 반면에 나는 오늘 친구들과 영화를 볼 거야. 이러면 그치? 이거는 미래잖아. 그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더라도 현재 시제 시간 부사어는 현재라는 시간이 세분화돼 버리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는 이 부사어보다는 뭡니까? 어미를 통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오타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선생님이 일일이 다 쳐서 만들어서 오타가 좀 있어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제의 어미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역시 마찬가지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니은이나 는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단 이 경우는 동사의 경우만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형용사는 기본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꽃이 지금 예쁘면은 서술어로 예쁘다는 것이 현재 시제로 그냥 예쁘다가 현재 시제입니다. 꽃이 예쁘다 하면 지금 예쁜 거죠. 알겠습니까? 꽃이 예뻤다 하면 과거에 예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예쁜 거는 그냥 꽃이 예쁘다고 현재형 기본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일 때는 기본형이 현재 시제다라는 거. 동사만 뭡니까? 니은이나 는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는 먹는다, 보다는 본다, 가다는 간다 이런 식으로 쓰지만 형용사 예쁘다는 그대로 예쁘다, 슬프다는 슬프다. 그래서 기본형이 서술어로서는 현재 시제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관용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용언이 관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자, 여기서 동사는 바로 뭐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인 는을 쓰는 겁니다. 먹는 빵, 그렇죠? 보는 영화, 그렇죠? 가는 곳, 그렇지?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는 는을 씁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인 경우는 바로 뭐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니은을 씁니다. 요거는 은은 지워버리세요. 은은 없습니다. 니은만 씁니다. 형용사가 되게 희한한 게 아무리 어간 끝에 받침이 있어도 뭡니까?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받침이 생략되고 니은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둥글다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현재 시제 관형어로 쓰이면은 둥근 빵 이렇게 되죠. 둥근 이렇게 니은이 탈락하고 니은이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건불다도 마찬가지. 건불다 하지 말고. 파랗다도 마찬가지. 역시 히읗이 탈락하고 파란 이렇게 되거든요. 의도 사라지고 그냥 니은만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는 그 현재 시제에 이제 어말 어미든지 그 선어말 어미든지 알겠죠? 관형사형 어말 어미든지 상관없이 는은 무조건 붙을 수가 없어요. 형용사에는. 알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표정인데. 재치기. 재채기하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미래 시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좀 올려놓고. 자, 미래 시제는 자, 말 그대로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 즉 말을 하는 시점에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 무사어를 먼저 사용을 하면 되죠. 그렇죠? 과거와 미래를 나타낸 시간 무사어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어미를 사용을 하는데, 자, 서술어로 사용된 경우는 바로 뭐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인 get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적어 놓기는 했지만 요 get의 의미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간단하니까. 자, 선어말 어미 get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렇지? 나는 오늘 저녁에 가족과 불고기를 먹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반드시 먹을 거라는 나의 일종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get이 의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면 얘는 오로지 미래 시제로만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겠다. 이거는 난 반드시 볼 것이라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자, 지금쯤이면 지훈이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네? 하고 한다면은 바로 뭐야? 이것은 지훈이가 현재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예상, 추측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get이 추측의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추측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 시제와 무관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쯤이면 지훈이가 학원을 마쳤겠네? 하면 뭐야? 이미 마쳤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과거 시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 그 지훈이는 밥을 먹겠네? 하면은 지금 현재 먹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니까 현재 시제에 쓰이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있다가 한 1시 좀 넘어서 지훈이가 집에 오겠네? 하면은 얘는 미래 시제를 또 추측한 거거든요. 그래서 get이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면 시제와 무관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미래 시제 선어만 어미 get은 바로 뭐다? 동사, 형용사 모두 가능합니다. 과거와 현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서 썼잖아요. 어미를, 그치? 선어만 어미를. 근데 그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get은 뭡니까? 그 동사, 형용사 상관없이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는 바로 미래 시제 선어만 어미인 을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다는 먹을, 가다는 갈, 예쁘다도 예쁠, 슬프다도 슬플, 이렇게 이제 갈, 리을, 그러니까 을, 리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동사, 형용사 구분 없이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시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시제에서 아마 요거는 학교에서 절대 안 할 거예요. 이상고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다음 거는 합니다. 동작상 같은 경우는. 알겠죠? 요거까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동작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 동작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작상은 바로 뭐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동작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현재 영어로 치면은 솔직히 말하면 현재 진행, 현재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진행상은 바로 뭐다? 발화시에 여전히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동작이 진행되는 게 진행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면에 완료상은 발화시에 일이 끝나고 결과가 지속되고 있을 때 그냥 쉽게 일이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상 같은 경우는 표현 방법으로 보조형은 뭐 먹고 있다, 뭐뭐지다, 뭐뭐 가다 이런 형태. 그다음에 연결 어미로는 뭐뭐 으면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완료상은 뭡니까? 보조형으로 버리다, 그다음 있다, 연결 어미로 뭐뭐 고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런데 뭐 먹고 있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지훈이는 현재 의자에 앉아 있다. 이거는 진행상일까 완료상일까? 진행. 응? 있다니까 진행. 아닙니다. 얘는 완료상입니다. 왜 완료상일까? 앉아 있는 행위는 끝나고 앉아 있는 상태가 결과가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완료상으로 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들 같은 경우는 잠깐만에 일어나고 그 행위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완료상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있다 같은 경우는 중의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첫 번째는 뭐야? 지금 말 그대로 입고 있는 진행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옷을 이제 다 입고 나와서도 이제 걔는 옷을 현재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또 완료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주의를 하면 사실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오늘 거 복습을 하고 질문한 다음에 조금 이따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